사람들은 흔히 시간이 약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슬픔은 옅어지고 빈자리는 무뎌질 거라며 저를 위로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누군가 떠난 집은 단순히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부재라는 거대한 무게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요. 그 사람이 떠난 지 3년. 우리 집의 시계는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거실에 큰 괴종시계가 멈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집을 감싸고 있는 공기, 가구의 배치, 그리고 저라는 사람의 영혼이 그날 이후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가장 먼저 남편의 서재로 향합니다. 문을 열면 가장 먼저 코끝을 찌르는 건 마른 종이 냄새와 약간의 눅눅한 먼지 냄새입니다. 그가 쓰던 책상 위에는 여전히 3년 전 날짜에 멈춘 탁상 달력이 놓여 있습니다. 빨간색 펜으로 결혼기념일 외식이라고 적힌 그 마지막 페이지. 저는 떨리는 손끝으로 그 달력 위에 내려앉은 하얀 먼지를 닦아냅니다. 매일 닦아내는데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먼지는 쌓여 있습니다. 마치 잊지 말라고 당신의 시간은 여전히 이곳에 묶여 있다고 속삭이는 것처럼 말이죠. 손가락 끝에 닿는 차가운 책상의 감촉은 그가 더 이상 이곳에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잔인한 의식입니다. 외로움이 가장 선명해지는 순간은 의외로 집안에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된 아들 서준이는 어느덧 그 사람의 젊은 시절을 쏙 빼닮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서준이가 들어올 때 역광에 비친 아이의 큰 키와 넓은 어깨를 보면 저는 찰나의 순간 숨이 멎습니다. 여보?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이름은 서준이의 건조한 목소리에 힘없이 부서집니다. 다녀왔어요. 엄마, 밥 먹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남편보다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서늘합니다. 서준이는 아빠를 닮아 말이 없는 아이입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도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냉장고가 돌아가는 낮은 기계음만이 우리 사이의 대화를 대신합니다. 저는 아이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저 눈매, 밥을 먹을 때 미세하게 움직이는 저 눈썹의 각도까지. 그 사람을 닮아서 보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기 때문입니다. 서준이는 밥을 다 먹으면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완벽한 정적 속으로 침잠합니다. 저는 홀로 남은 식탁에서 식어버린 국을 떠먹으며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이 집의 일부가 되어 박제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 그러던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라일락 향기가 진동하고 5월의 햇살이 잔인할 정도로 눈부시게 내리쬐던 오후였죠. 평소라면 들릴 리 없는 초인종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서준이가 먼저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낯선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싱그럽고 생동감 넘치는 웃음소리. 저는 주방에서 물기를 닦던 손을 멈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서준이 옆에 낯선 청년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한쪽 어깨엔 가방을 느슨하게 걸친 아이. 서준이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과 후배야. 오늘 여기서 같이 과제하기로 했어. 그때였습니다. 그 청년이 저와 눈이 마주치자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준이 형 어머니. 도윤이라고 합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잘 조율된 첼로의 현을 켜는 것 같은 깊은 울림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제 눈을 오래 마주치지 못하고 피하기 마련인데 도윤이라는 그 아이는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생긋 웃었습니다. 햇살이 현관으로 길게 들어와 그 아이의 머리카락 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코끝을 스친 건 늘 맡아왔던 퀴퀴한 먼지 냄새나 남편의 낡은 종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갓 세탁한 셔츠에서 날 법한 싱그러운 비누 향기, 그리고 젊은 열기가 섞인 낯선 향기였습니다. 그 아이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설 때 저는 보았습니다. 낡은 현관 매트 위에 놓인 그 아이의 운동화 켤레가 얼마나 이질적인지를요. 남편의 구두도 서준이의 운동화도 아닌 낯선 이방인의 흔적이 우리 집의 정적을 강제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도윤이가 거실을 지나 서준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들었던 그 안녕하세요 라는 짧은 인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아니 안에서 굳게 걸어 잠갔던 제 마음의 문을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똑똑하고 두드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방 식탁 위에 놓인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5월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고 아이들의 방에서는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그 아이의 눈빛이 너무 맑아서 잠시 넋을 잃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이후로 멈춰있던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2번, 어느샌가 도윤이는 현관, 비밀번호 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우리 집에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아들 서준이는 평소처럼 무심했습니다. 친구가 오든 말든 자기 방문을 굳게 닫고 게임에 열중하거나 헤드셋을 쓴 채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죠. 그 닫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단절된 소음들이 우리 집의 본래 색깔이었다면 도윤이는 그 무채색의 공간에 낯선 색을 칠하는 존재였습니다. 도윤이는 서준이와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서준이가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자기 방으로 직행할 때 도윤이는 늘 주방에 있는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저녁 찬거리를 다듬거나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어느새 다가와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곤 했죠. 그 아이가 곁에 있을 때면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물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손끝이 가볍게 떨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 화병에 꽂아둔 작약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도윤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향기가 참 좋네요. 저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약이야. 5월이 지나면 금방 시들어버려서 아쉬운 꽃이지. 시드는 게 아쉬워서 더 예뻐 보이는 걸까요? 어머니랑 참 잘 어울려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단순히 꽃을 칭찬하는 말이었을 텐데 도윤의 낮은 목소리가 제 뒷덜미를 간지리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부끄러움에 괜히 고개를 돌려 찬장을 정리하면 뒤에서 도윤이의 짧고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공기 중에 흩어져 제 좁아진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도윤이의 시선은 늘 정직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면 제 얼굴을,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죠. 누군가에게 이토록 온전하게 바라보여진 적이 언제였던가요? 남편이 떠난 이후 저는 줄곧 투명, 인간처럼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활기찬 동료도 아닌 그저 누구의 어머니로만 존재하는 무색의 존재. 하지만 도윤이의 눈동자 속에서 저는 비로소 나라는 사람의 윤곽을 다시 찾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매미 소리로 소란스러웠고 거실에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도윤이가 제 옆을 지나갈 때면 그 서늘한 냉기 사이로 뜨거운 열기가 훅 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복도가 좁아 도윤이와 어깨를 스칠 듯 지나칠 때면 그 아이의 팔에서 느껴지는 젊은 열기가 제 피부에 닿아 소름이 돋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체온이라기보다는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가 내뿜는
일종의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어깨가 많이 뭉치신 것 같아요. 복도 끝에서 마주쳤을 때 도윤이가 가볍게 제 어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나이 들면 다 이래. 제 대답에 도윤이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타까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눈빛. 저는 그 눈빛을 피해 서둘러 제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심장이 에어컨 실외기 소리보다 더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48세. 주름이 조금씩 깊어가는 얼굴. 그리고 그 앞에 선 23살의 청년. 이 온도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는 갈 길을 잃은 아이처럼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비극인지 축복인지 모를 그 사건은 어느 나른한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서준이는 학교 도서관에 가고 도윤이만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과제를 하던 날이었죠. 저는 소파 한 구석에 앉아 시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과 에어컨의 적당한 온도가 만나 저를 까무러치듯 깊은 잠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어깨 위로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가벼운 여름 담요가 제 몸 위로 천천히 덮이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코끝을 스치는 아직은 비누 향기. 잠결에도 저는 그 향기가 도윤이의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서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도윤이와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의 손은 여전히 담요, 귀퉁이를 잡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제가 이건 시집의 문장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의 시선은 제 눈에서 입술로, 다시 눈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의 맥박이 얼마나 빠르게 뛰고 있는지, 그리고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요. 심장 소리가 귓가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일어나서 고맙다고 말하며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 서린 그 지독한 갈망과 슬픔을 마주하는 순간, 제 몸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금지된 떨림이라는 것, 평생 쌓아온 제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불꽃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온기가 너무 오랜만이라 저를 바라봐주는 그 시선이 너무나 달콤해서 저는 다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잠든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 아이의 온기를 조금 더 느끼고 싶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윤이의 낮은 숨소리가 제 이마 근처를 맴도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6월의 태양보다 뜨거운 열기가 제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집에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요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아들 서준이는 동아리 MT를 떠나 집을 비웠고 커다란 집에는 오직 저와 도윤이 단둘만이 남겨졌습니다. 평소라면 도윤이도 벌써 집으로 돌아갔어야 했지만 과제를 마저 끝내고 싶다는 그 아이의 부탁을 저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비를 핑계로 그 아이를 조금 더 곁에 두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비는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고, 가끔 들려오는 천둥 소리의 창틀이 덜컹거릴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식어버린 찻잔을 만지작거리던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자꾸만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집이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외로운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는 세상에서 단둘뿐인 남녀가 남겨진 듯한 묘한 고립감이 감돌았습니다. 주방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찻잔 속의 차는 이미 온기를 잃어 차가웠지만 저는 그 차가운 감촉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도윤이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서준이의 방에서 과제를 하던 아이가 언제 나온 것인지 소리도 없이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서우세요? 낮고 부드러운 하지만 습기를 머금은 듯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닿은 제 뒷덜미에 가느다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천둥 소리도 그렇고 간신히 내뱉은 제 목소리는 비참할 정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천천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올렸습니다. 차가운 사기 찻잔과 제 얼음장 같은 손 위로 도윤이의 손이 덮였습니다.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 아이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열기는 마치 불덩이 같았습니다. 타들어갈 듯 뜨거운 그 온기가 제 손등을 타고 팔을 지나 심장까지 단숨에 도달했습니다. 도윤아.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하지만 아프지 않게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아이의 맥박이 제 손등을 타고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그 아이의 심장 소리가 제 손가락 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이러면 안 돼. 너도 알잖아. 제 목소리는 이제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와 저 사이에 25년이라는 세월, 아들의 친구라는 거대한 벽, 그리고 사회라는 차가운 시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이성은 도망치라고 말하는 반면 제 몸은 그 뜨거운 온기에 자석처럼 끌리고 있었습니다. 안 되는 거 알아요. 수천 번, 수만 번 머릿속으로 되뇌었어요. 도윤이가 제 귀 근처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말을 안 들어요. 처음 뵀을 때부터 어머니 눈 속에 있는 그 지독한 외로움을 봤어요. 남들이 누구의 엄마라고 부를 때 저는 그 뒤에 숨겨진 여자로서의 어머니를 봤어요. 그 외로움을 제가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 말은 제 심장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3년 동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꽁꽁 싸맸던 제 비밀스러운 상처를 23살의 청년이 너무나 쉽게 헤집어 놓았습니다. 도윤이가 제 손을 놓아주더니 천천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는 이제 비난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만의 공간을 보호해주는 견고한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벽 위로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일렁이는 촛불 아래에서 하나로 길게 겹쳐졌습니다. 창밖에서 다시 한번 거대한 천둥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도윤이의 품 안으로 몸을 움츠렸고 도윤이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저를 올가매고 있던 도덕이라는 이름의 사슬, 상식이라는 이름의 굴레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듯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게 중요한 것은 내일의 비난도 미래의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 등을 감싸고 있는 이 뜨거운 손길과 제 이름을 불러주는 이 낮은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가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아이의 눈동자는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 속에 담긴 것은 동정도, 호기도 아닌 오직 한 사람을 향한 진실한 갈망이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무서운 기세였지만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다 잠겨버려도
지금 이 온기만 있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미친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넘지 말아야 할 선 위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세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뜨거운 공기를 뒤로하고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 말 없이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현실이라는 차가운 파도가 우리를 덮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서로의 맞닿은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체온의 의지에 우리는 한 걸음씩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갔습니다. 평소에는 대여섯 걸음이면 충분했을 복도가 그날 밤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처럼 느껴졌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마루 바닥의 감촉,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 굳은 미소들이 제 등을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제 방 문 앞에 섰을 때 문고리를 잡은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철컥하고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는 고요한 집안에서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절반을 지탱해온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였고, 동시에 단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제 비밀스러운 상상의 방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선 방 안은 서늘했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방 안의 조명은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였으니까요. 얇은 커튼 틈새로 스며든 창밖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가늘게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푸르스름한 빗줄기 속에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벽과 천장에 뒤섞였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우리가 저지르는 이 아름다운 죄를 묵인해주는 동조자 같았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있는 제 곁으로 도윤이가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의 셔츠 자락이 제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이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제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귓가에 닿을 때마다 제 안에서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3년 전 남편을 보내며 함께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박제되어 살아가던 제 메마른 영혼에 도윤이의 손길은 단비와 같았습니다. 죄책감이 발목을 잡으려 할 때마다 피부로 전해지는 이 생생한 떨림이 더 강렬하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명이라고. 도윤이가 제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아이의 눈동자는 젖어있는 듯 빛났습니다. 도윤이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공기를 진동시키며 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지금이라도 제가 나가기를 바라시나요? 그 질문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후회. 내일부터 시작될 지독한 자기 혐오와 아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무너진 일상의 무게를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아이를 내보낸다면 저는 남은 평생을 저 차가운 서재의 먼지처럼 말라 비틀어져 죽어갈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대답 대신 도윤이의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아이의 품에서는 빗물 냄새와 약간의 땀 냄새, 그리고 싱그러운 젊음의 향기가 섞여났습니다. 후회는 내일 할게. 도윤아. 아니, 후회는 내일의 나에게 맡길게. 지금은 그냥 누군가에게 읽히고 싶어. 오랫동안 먼지가 쌓여 아무도 펼쳐보지 않았던 낡은 책처럼 누군가 내 마음의 페이지를 천천히 넘겨주기를 바랐어. 제 고백에 도윤이는 저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뼈마디가 느껴질 정도로 강한 그 손길에서 저는 역설적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밤이 끝날 때까지 서로의 고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겹침을 넘어선 영혼과 영혼이 맞닿는 치열한 위로였습니다. 도윤이는 제 손등의 흉터를, 제 눈가의 잔주름을, 그리고 제가 숨겨왔던 슬픔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마치 보물지도를 더듬는 탐험가처럼 그 아이는 저라는 사람의 지도를 정성스럽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할 나위 없이 고요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불규칙한 숨소리와 서로의 가슴에 귀를 대면 들리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그 박동은 죽어있던 제 시간의 태엽을 다시 감는 소리였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북소리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끔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길을 가르는 그 타이어 소리가 들릴 때마다 현실의 시간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영영 멈추기를, 아니, 저 차들이 우리를 찾지 못하고 영원히 지나쳐 가기를 바랐습니다. 이 방 안의 시간만은 신이 실수로 떨어뜨린 조각처럼 영원히 고여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푸르스름한 빛이 방 안의 어둠을 밀어낼 때마다 꿈 같았던 환상은 조금씩 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의 가슴에 귀를 대고 듣는 심장 소리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다시 어머니와 아들의 친구라는 가면을 써야 하겠지만, 적어도 이 방 안에서 보낸 시간만큼은 우리는 그저 서로를 갈구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시계 바늘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의 시계는 그 밤, 그 방 안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것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스스로 멈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잠결에 들린 듯한 도윤이의 그 한마디가 새벽 공기를 타고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선명한 도윤이의 얼굴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비밀은 향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병에 담아 뚜껑을 꽉 닫아두어도 결국 아주 작은 틈새를 타고 흘러나와 온 방 안을 채우고 말죠. 도윤이와 저 사이의 일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들의 친구와 친구의 어머니였지만 집안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 서준이가 가끔 저를 바라보는 낯선 시선, 평소보다 길어진 침묵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아이는 어쩌면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적만 흐르던 집에 낯선 온기가 스며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엄마의 눈동자에 예전에는 없던 생기가, 동시에 깊은 죄책감이 일렁이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 공포 속에서도 도윤이를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신이 우리에게 내린 유예기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직전의 어느 추운 날, 도윤이는 제게 군 입대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달에 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잠시 멈추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묘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파른 절벽 끝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갔다가는 우리 두 사람뿐만 아니라 서준이까지 우리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떨어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우리의 뜨거웠던 계절은 가장 화려하게 타오를 때 멈춰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서로의 가슴 속에 제가 아닌 아름다운 불꽃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테니까요. 도윤이의 입대는 운명이 우리에게 던진 잔인하지만 가장 자비로운 이별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 건강하게. 그 짧은 말 한마디를 내뱉는데 제 평생의 인내심을 모두 끌어모아야 했습니다. 도윤이가 떠나던 날 아침, 집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배낭을 짊어진 도윤이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이의 품에 안겼을 때 저는 눈을 감고 향기를 맡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집을 지배했던 남편의 낡은 면도, 크림 향기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제 코끝을 채운 건 비에 젖은 흙냄새와 갓 세탁한 옷의 비누 향기, 그리고 도윤이만이 가진 그 짙은 청춘의 향기였습니다. 도윤이가 제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기다려 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어머니는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거려. 저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제가 지난 3년 동안 가장 듣고 싶었던, 하지만 스스로에게 차마 해주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제게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인생의 가장 뜨거웠던 짧은 여름이 끝이 났습니다. 도윤이가 떠난 뒤 집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서준이는 여전히 말이 없고 저는 여전히 혼자 식탁에 앉습니다. 하지만 이 정적은 이전의 그것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예전의 정적이 죽음과 부재로 가득 찬 차가운 늪이었다면 지금의 정적은 추억과 기다림이 머무는 따뜻한 둥지 같습니다. 가끔 복도 끝에서 도윤이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혼자 미소 짓기도 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 아이가 건넸던 다정한 말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독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사랑은 파괴적일 뿐이라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짧고 비밀스러웠던 사랑이 무너져 내렸던 제 삶의 기둥을 어떻게 다시 세워주었는지를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먼지 쌓인 서재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나 자신을 위해 정성껏 차를 우립니다. 도윤이가 발견해준 제 안의 빛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요. 저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세상은 다시 어두워졌고 창밖으로는 수많은 차들이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차 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가만히 기원합니다. 언젠가 저 수많은 차 소리 중 하나가 우리 집 앞에서 멈추기를.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들리고 엔진 소리가 꺼진 뒤 경쾌한 발걸음 소리가 현관으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다시 누군가 신발을 벗으며 그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제게 인사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때가 되면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할 것입니다. 후회도 죄책감도 없이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그를 맞이할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아프고 조용하지만 그렇게 우리 곁에 영원히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나레이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닿았기를 바랍니다.